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공황 발작을 날씨처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공황 장애를 겪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공황 발작이겠는데요. 그렇다면 공황 발작이 없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그럼 편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공황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자, 공황 발작이 없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 발작이 이제 올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리 불안해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공황 발작이 처음 시작되었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몇 번 반복해서 겪었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황 발작을 겪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황 장애가 올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이것들을 전부 다 예기 불안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황 발작의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 발작의 강도 자체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주는 고통 이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공황 발작의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공황 발작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어떤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조건에서도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또 괜찮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괜찮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발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황 발작을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컨트롤하면서 생활을 하시다가도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공황 발작이 툭 터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낫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깊은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이 공황 장애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불확실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공황 발작이 주는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발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질 수 있느냐,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공황 발작이 온다면 앞으로 그 공황 발작을 계속 회피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맞서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맞서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이 공황 발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회피를 하게 되면 회피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작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극복을 하기 위해서 직면을 한다면 이제 극복을 해내는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제 이점이 얻을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만약 우리가 회피를 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발작을 좀 피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 발작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그런 상황을 계속 피하는 것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또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 중에 터널과 관련돼서 공황 발작을 경험해서 그 터널을 계속 우리가 회피하면서 산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가든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결코 우리가 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라든가 가족들이 장거리 여행을 못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의 반경이 집과 마트 한 반경 5km 이내로 좁아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극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선택을 하고 극복을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초기부터 이 공황 발작이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 극복이 가능한 것이냐? 물론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인 것만은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한 가지 선택하는 것, 그 회피를 하는 것만이 또는 극복하는 것만이 다 한 가지의 전략이 능사가 아니라 먼저 회피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극복을 하는 것이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환자분들에게는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먼저 회피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됐든 먼저 회피를 하고 나서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공황장애를 덜 고통스럽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황장애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방법을 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물론 그 해당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터널을 들어갈 때 발작을 몇 번 경험했다면 그 터널을 안 들어가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발작을 몇 번 경험했다면 지하철을 안 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또 괜찮다가 어떤 때는 또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 발작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을 직접 회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지만 공황 발작과 관련된 어떤 조건들이 존재를 한다면 그 조건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조건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임상을 통해서 보게 된 몇 가지 조건들이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데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한 4가지 조건 정도를 조절을 하면 할 수 있다면 공황 발작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4가지 중 첫 번째는 이제 공기가 탁한 그러한 공간을 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화탄소 CO2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공기가 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밀폐되어 있거나 좁은 장소에 사람이 많이 들어서 밀집해 있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장소에서 이 공황 발작에 일어날 개연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사람이 좀 적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적당히 있거나 또는 좀 많거나 하게 돼서 공기가 좀 탁해질 때 지하철을 못 타게 되거나 타고 발작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경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한 공기가 좀 탁한 곳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뭔가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가 공기가 탁해져 있다, 더워져 있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조금 그 장소를 한번 일시적으로라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로의 누적이라고 하는 요소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신체의 리듬상 신체의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업무가 이제 누적이 돼서 과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이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든가 또는 만성 부신 피로 증후군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 공황장애가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견해들이 제시된 바가 있는데요. 꼭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든가 말씀드린 부신 피로 장애라든가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서 본인이 피로를 심하게 느끼고 있을 때는 이런 발작의 개연성이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좀 업무를 줄이거나 쉬면서 가능한 한 빨리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수면이 공황 발작에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수면이 부족해질 때 6시간 이하로 수면이 될 때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원래 수면이 좀 불량해서 잠을 빨리 못 들거나 또는 자다가도 계속
깨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수면제라든가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면을 좀 편안하게 해서 이 공황발작의 어떤 개연성을 좀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수면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에게는 8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도록 상황이 허락되는 한에서 권장을 드리고, 또 뭐 그렇지 않다면 낮잠이라도 좀 더 자서 수면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카페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황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제시가 된 바가 있는데요. FDA에서는 보통 하루에 400mg 정도까지를 이제 하루 1일 카페인 허용량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400ml를 절대 저는 권장드리진 않고요. 100ml 이하로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내가 먹는 커피의 함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 일반 우리 프랜차이즈 카페에 판매되는 이제 커피들을 조사를 해서 카페인 함량들을 조사한 발표 자료들이 있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본인한테 어느 정도의 카페인 함량이 적절한지 이제 좀 체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이제 녹차라든가 허브티, 그리고 이런 에너지 음료에도 들어있고, 또 뭐 이런 약물 등에서도, 약품 등에서도 카페인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함량을 한번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도 치료를 진행을 해서 굉장히 증상이 안정되고 좋아졌다가도 깜빡 잊고 본인이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탁 마시고서 발작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 발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리 잘 이해하시고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황 발작은 초기에는 가능한 한 저는 만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것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상황을 회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혹시 이런 조건들이, 말씀드린 조건들이 공황발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조건들을 조금 세심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공황발작을 피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